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왕언니입니다. 오늘은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혼에 성공하셨군요.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상담실로 들어온다. 자신의 삶의 애환을 얘기하며 고통이 먹어버린 지난 과거를 붙잡고 한참을 씨름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이혼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는 눈물을 쏟기 시작한다. 자신이 삶의 실패자 같고 자식들이나 부모에게 죄인 같다며 얼굴에 고뇌의 주름을 깊게 만든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이혼에 성공하셨군요. 그분은 한동안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얼굴이 환해지며 내게 말했다. 지금껏 누구도 내가 이혼에 성공했다라는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기네요. 내가 한마디 덧붙였다. 저는 이혼에 2번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인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이더니 이윽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코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군요. 나는 이혼에 성공했으니 코치님은 실패자, 나는 성공한 사람. 하하하. 서로 박장대소하며 신나게 웃었다. 이어서 물었다. 이혼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내 질문에 그녀는 이혼 후에 생겼던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거침없이 꺼낸다. 이혼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랑스러운 성공담이 되었다. 이날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1878년 에디슨이 부드러운 가스를 내는 전기 불빛을 6주일 안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필라멘트에 적합한 재료를 알아내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가 실험한 다양한 물질이 필라멘트 재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실패가 아니라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며 그런 신념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는 일에 용기를 잃지 않고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이분의 이혼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바로 에디슨 정신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점 바꾸기는 종종 천만금의 가치와 맞먹는다. 전기장판을 끄지 않는 남편. 나의 부지런함이 때론 상대방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아침에 내가 보낸 명상글을 읽고 지인이 보내온 답글 속에 담긴 말이다. 내가 되물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은 일요일이라 좀 더 느긋하게 잠을 자고 싶은데 남편은 일찍 일어나 빨리 아침을 먹고 운동을 가야 한다며 퇴근하는 모습에 불편함이 올라오더라고 말한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발 부지런 좀 그만 떨어라.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고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 이분은 어찌나 일을 사랑하시는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다. 이전 사무국장보다 업무량이 배나 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 중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휴일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당당하다. 이분이 사무국장을 맡은 이후로 하급 상근 직원들은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 출근과 퇴근을 하는데도 눈치가 보인다. 갑자기 자신들이 불성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주눅이 든다. 내 친구 중에 한 녀석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매사 스스로 모든 일을 잘 해내니 그의 아내는 내심 불만이 있다. 자신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어떤 때는 자기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요즘 그의 아내가 뭔가 모르게 신바람이 났다. 내 친구가 자고 나서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그냥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고 나면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한다. 오늘도 전원이 켜져 있는 전기장판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서 큰일이라고 말한다. 저녁에 들어오면 단단히 주의를 줘야겠다고 벼르고 벼른다. 완벽주의자인 내 친구가 매번 전기장판 전원을 켜놓은 채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일요일, 아내의 느긋한 아침잠을 방해하는 새벽형 남편과 은퇴 후 시민단체 활동에 열정을 쏟는 일중독 사무국장,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하도록 일부러 전기장판을 켜놓고 출근하는 남편 사이에서 소중한 단어 하나가 생각난다. 배려. 소위 성공을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나의 성공이 타인의 실패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노부부가 어제 가게를 정리한다. 옆 건물에 규모가 큰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며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온다. 가을이 되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새벽 일찍 근처 야산에 올라가시곤 했다. 밤사이 떨어진 밤을 줍기 위해서다. 눈에 보이는 밤을 줍고 또 감추어진 밤을 찾느라 열심인 나를 아버지는 애써 말리곤 했다. 우리가 다 주워가면 늦게 오는 사람은 주워갈 게 없으니 대충 보이는 것만 주워가자고 말씀하셨다. 내가 물었다. 우리가 많이 주워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대답이 걸작이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란다. 일부러 전기장판 전원을 켜놓고 출근하는 친구와 밤을 다 줍는 걸 말리시고 산을 내려가길 재촉하시던 아버지가 오버랩된다. 나의 영광과 성공이 타자의 희생과 아픔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얼 그리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궁궐 속 명상이 최고급 명상. 지족선사와 황진이 이야기를 하는가? 지족선사는 조선 중종 때 박연 폭포로 유명한 천마산에서 30년간 벽만 바라보고 수도에 정진, 면벽 정진함으로써 개성의 고승으로 불렸으며 송도 사람들은 그를 생불이라 부를 정도로 존경하였다 한다. 그런데 당대의 절세미녀로 통하던 황진이라는 기생이 자신이 미모로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기로 마음먹고 결국 그를 하룻밤만에 굴복시킨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소위 10년 공부 아니 3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 되어버린 일화다. 이 일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국의 오래된 격언이 떠올린다. 작은 명상 수행은 황야에 있고 중간 수행은 도시에 있으며 큰 수행은 황제의 궁에 있다. 세상의 갈등과 유혹 그리고 온갖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황야에서 수행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유유자적하며 살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황제의 궁처럼 온갖 권모술수와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위험이 난무하는 곳에서 자신을 감정을 통제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은 30년 면벽 수행을 한 지족선사가 황진의 유혹으로 인해 하룻밤 만에 파괴하지 않기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흔히 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로운 얘기를 귀를 기울인다. 그분들이 전하는 삶의 방식을 보면 참 쉽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언젠가 우리 시대의 삶의 멘토 노릇을 하는 어느 분의 형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놈을 대단히 높게 여길 줄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살던 집 빼앗고 아나무인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놈 하는 말은 다 거짓이야. 그분 형제들은 만나면 서로 자기 주장만 했을 뿐 화목함이 없다고 한다.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손쉽게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는 말 일이다. 그게 그들이 하는 말처럼 쉽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다. 공자는 결리사의를 강조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공의를 우선할 수 있을까? 알미 곧 실천은 아니다. 알미 곧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려면 혼자 돛 닦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현실에서 상황에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알미 곧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르며 세파에 휘둘리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네 삶터가 곧 고급 명상터이다. 일상적 삶이 곧 수행이며 명상이다. 이것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삶의 고수가 되는 길 아니겠는가.